예,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착석 안 하신 분들은 착석을 좀 해주시고요. 바로 국내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은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서울연구원 김인희 도시공간 실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로 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간단하게 깔끔하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스마트 엑스포 왔을 때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컨텐츠도 많아졌고 일단 사람들 관심도 너무 많아졌고 양과 질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아마 진짜 이제 그 한 2, 3년간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재택하면서 그 디지털과 좀 친해진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 앞으로 정말 이제 한 걸음 성큼 나갈 그런 그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뒷받쳐서 사실 좀 그 전까지는 스마트 도시라는 좀 모호한 개념들이 많이 구체화됐고 특히 이제 오늘 기조발제에서 스마트 하우징의 구체적인 내용, 미래 그리고 이걸 할 때 어떻게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좀 저탄소로 대응할지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는 제조업 중심의 기반의 그런 스마트한 모듈러 주택을 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 조금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강건재, 강구조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이제 스마트하게 좀 표현만 바뀌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그 주택 산업의 미래를 좀 많이 봤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5분 오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거의 스마트 도시 가장 많이 국가 글로벌부터 국가 정책까지 연구하셨던 임업면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소개를 한번 드리고. 네. 예. 제가 직접 할까요? 예, 저 성결대학교 이범현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스마트 도시건축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스마트 도시 건축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학회 명칭을 스마트 도시학회로 할 건지 아니면 스마트 도시 계획학회로 할 건지 아니면 스마트 건축학회로 할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까지 있는데요. 저희 스마트 도시 건축학회와 가장 적합한 오늘 발표 주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건축, 이런 주택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논하는 그런 어떤 세미나 주제가 저희 스마트 도시 건축학회의 학회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세미나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드리면서 제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주거 관련한 이 모듈러 주택과 관련한 이 발전 방안 측면에서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이 스마트 주거와 관련된 이 주택 가격이 사실은 뭔가 좀 더 현실화되고 저렴화된 상황하에서 이게 어떻게 더 활성화될지에 대한 사실은 이제 과거에 아까도 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급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주거 공급 가격이 사실 LH나 아니면 GH나 이런 우리가 공공 부분에 대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주택 공급 가격에 대한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렴한 주택 공급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게 어떻게 활성화돼야 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발표에도 하셨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공급할 때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주듯이 이 스마트 주거도 만약에 우리가 공급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의 지원 자금이라든지 정부의 지원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한 다양한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어야지 이게 확대되고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포스코뿐만 아니라 아까 저기 마지막에 네트워크 여러 가지 학회라든지
정부 기관, 공공기관들이 다 모여서 향후에 그런 지원 방안들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새만금 일을 지금 몇 년 동안 한 15년 가까이 국토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새만금에 지금 공공주선도 사업화, 항만경제특구라고 다양한 그런 시범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인데요. 거기는 아무래도 그 디지털과 관련된 이 혁신 그룹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근데 단기간에 모이는 모듈러 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만금 같은 지역은요. 그래서 새만금에 지금 이런 국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확대해서 시범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새만금 공사라든지 새만금 청과 논의를 해서 이 모듈러 주택을 좀 더 도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페루 국가 스마트시티 계획을 하고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ODA 내지는 MDB 자금과 연계된 모듈러 주택 사업들을 또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한 3년 전쯤에 국토연구원하고 월드뱅크하고 어떤 논의를 했었냐면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한 대거 양산이 되거든요. 300만 명 가까이. 그래서 월드뱅크나 IDB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딱 이런 모듈러 주택의 적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IDB나 MDB 같은 자금 지원을 받고 그리고 정부 지원이 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 근데 그때도 논의가 좀 진척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격이 좀 높아서 됐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많이 지금 다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외 특히 중남미 쪽에는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국내의 어떤 다양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걸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스마트 주거 하우징 플랫폼이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야 될 텐데 어쨌든 모듈러 주택 제도 정책 연구 오늘 이번부터라도 좀 강력하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진행은 저희가 5분을 소개시켜드리고 1인당 5분씩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순서를 바꿔서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을 거고요. 아마 시간이 있으면 플로어에서 질문도 받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가 정책에서 또 이 그 남성우 박사님께서는 정말 주택 건축에 있어서는 가장 또 스마트한 연구를 많이 하신 건축 주택 연구소의 남성우 센터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의 스마트 건축도시 연구센터의 남성우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제 스마트 하우징, 스마트 주거 플랫폼이라는 주제인데 스마트와 하우징, 주거 그리고 플랫폼 이 세 가지의 어떤 분야와 의미가 각각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다룰 때에는 좀 융합적인 사고가 먼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제 스마트 시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스마트 시티 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그 법에서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사실 스마트 시티도 스마트 시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좀 개념 정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루고 있는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이라든지 좀 폭넓게 본다면 스마트 건축에 대한 개념들은 사실 아직 좀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나 근거법들이 우리가 아직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스마트 건축이라고 논한다고 했으면 이제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하는 개념, 지능형 건축물이라고 하는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스마트 기술이나 스마트 도시 서비스들을 이제 이런 건축에 도입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 건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러한 개념들도 확립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 아마 이런 스마트 건축이나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을 앞으로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좀 개념정이나 어떤 관련 근거 이런 것들이 좀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오늘 발제에서도 굉장히 그 다양한 개념들이 좀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시공을 스마트하게 한다든지 또 스마트한 자재들을 사용한다든지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 성능들을 또 탑재를 한다든지 또 1인 주거에 적합한 공간들을 우리가 스마트 하우징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좀 다양한 개념들이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좀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스마트 건축이나 스마트 하우징 주거 플랫폼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그 건물에 거주하는 사용자나 건물을 이제 운영 관리해야 되는 책임 있는 건축주의 니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러한 니즈들을 이제 융합적이면서도 좀 융통성 있게 좀 담아내는 것이 아무래도 스마트한 하우징이고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하고 테스트베드화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이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폰이 스마트폰계의 이제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앱스토어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하는데 저희 건축이나 이런 하우징 분야에서도 이런 그 아이폰의 앱스토어처럼 새로운 그 건축의 플랫폼화를 하나 만들어내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었고 우리 스마트 도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첨단 기술이나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잘 이제 녹여내고 또 건축에서 상용화를 하고 표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마 플랫폼화 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이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확장성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저희 건축에서 적절히 수용을 하고 잘 담아낼 수 있다면 새로운 스마트 건축의 플랫폼으로서 뭔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적절히 저희가 플랫폼화하고 건축에서 융합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건축의 발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건축과 융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뭐 앞서 발제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물 내에 로봇을 서비스하고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화된 건축 설계 기준이라든지 또 건물 내에 로봇 이동, 로봇의 어떤 명령 체계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신망 구축 이런 것들을 저희 플랫폼에서 중요한 요소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율주행차도 이제 뭐 대규모 건축물 내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주차를 함으로써 기존의 주차 공간을 상당히 컴팩트하게 저희가 개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의 새로운 그 설계 기준들, 특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새로운 건축 공간에 담아냈을 때 스마트한 건축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세대 교통 수단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도심 항공 교통 수단인 UAM 같은 경우도 이제 그 5개 공간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이제 UAM의 어떤 스테이션의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이러한 UAM의 어떤 수직 이착륙 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 설계 기준 그리고 구조 기준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이제 관련돼서 이제 부대 시설의 설치나 또 그 UAM을 탑승을 하기 위한 수속 절차들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될 텐데 건축물 내에서 아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건축물 용도 나 개념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융합돼서 발전했을 때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의 요소들이 더 풍부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생각을 드리고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스마트 교통 UAM 자율주행차는 뭐 오래전부터 연구도 많이 됐고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삶의 기본이라고 하는 주택 주거는 저희가 3년 전부터 연구를 하는데
주택 스마트 주거에 대한 전문가들은 없더라고요. 진짜 오늘 명확하게 알았는데 이게 스마트 건축에 대해서도 개념과 근거법이 좀 모호하다는 거. 정말 스마트 주택 주거 하우징에 대한 엄청난 앞으로의 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도시하고 건축 사이에 도시 디자인 설계해서 어쨌든 얼마 전에 한 2년간 스마트 도시, 스마트 건축 연구를 마치고 그러니까 아마 보고서도 잘 나왔을 거예요. 한번 참조하면 될 것 같은데 LH 연구원의 최상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H연구원에 근무하는 최상희라고 합니다. 오늘 김도현 교수님하고 이나래 소장이 고강호 팀장이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반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도시와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LH인데 사실 저희가 조금 작은 개념으로 기존의 스마트 홈을 해석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 LH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단위에서의 정주 서비스를 이제 네트워킹하고 서비스를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실제로 도시에서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이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스마트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적인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남성우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거와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스마트 하우징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사실은 하나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공공주도형 이제 스마트 하우징이 지향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저렴한 주택을 빠른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건설 기술에 대한 부분일 거고, 두 번째는 사실 1인 가구나 고령자 가구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조금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하우징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공공 주도로 조금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나래 소장님이 만드셨던 22제곱미터의 가능성도 사실 이제 LH에서 조금 차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팬데믹 이후에 집에 대한 개념이 되게 다양하게 확장이 됐다. 기존에는 그냥 삶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강제적으로 재택을 하면서 집에서 놀고 이제 또 즐기고 또 재택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팬데믹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다 보니 이제 외부로 많이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올인원 주택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스마트 하우징처럼 해서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지배 개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스마트 도시 건축학회에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연구를 조금 하셔야 될 부분은 스마트 커뮤니티, 생활권 단위에서 이 스마트한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여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반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요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고 기술도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범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정 기술, 적정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그런 기본 모델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사실 스마트 하우징에서 더 필요한 거는 부대복리 시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어느 정도 이상의 부대복리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공간적인 획일성, 그러니까 경직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스마트 하우징, 스마트 시티의 가장 큰 장점은 서비스의 접근성이 기존의 공간의 규모와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이 부대복리 설치 기준이나 도시의 규모, 압축도시가 지향하는 그 기존의 공간 단위를 뛰어넘는 해석이 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공공공간, 공유공간에서의 이 스마트 하우징을 실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스마트 하우징이든 스마트 시티든 결국엔 사용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말씀하셨던 뭐 건설 사업자를 위한 뭐 규제 완화나 세제와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유인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1인 가구라든가 고령자 가구를 위한 이 스마트 하우징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들도 많이 생기시는데 위급할 때 이제 신고를 하거나 이제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데 만약에 뭐
가능하다면 스마트 도시 건축학회나 뭐 LH와 같은 이런 공공기관들이 이런 스마트 하우징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리빙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접목을 해서 조금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숙제와 반성 뭐 여전히 특히 그 어떤 주택의 서비스, 뭐 스마트 저렴 주택 신속 공급, 1인 가구 복지 서비스, 저탄소 주택, 이건 사실 지금 민선 8기 지금 시작하면서 각 시도뿐 아니고 정부도 마침 시작했으니까 의외로 이 공약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별로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절실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강력하게 좀 제한하고, 법도 20세기 따라오는 법, 이제 지금 앞으로 세상은 지금 21세기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직되고 획일적인 부분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숙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 실현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유일하게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서 실현하는 데선 또 어떤 과제가 있고 어떤 또 이슈가 있는지 우리 손지우 SK증권 스마트시티 추진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2022년에 국토부의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서 해남군이랑 같이 선정이 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SK증권은 대표 사업자 중에 하나이자 기획 쪽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좀 좋은 관계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워낙 좋은 얘기들을 많이 주셔서 저는 실제로 이 사업을 만들어보는 입장에서 꼭 하우징 쪽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의외로 좀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도 보게 되면 이 컨퍼런스에 지금 키워드 중에 하나로 나와 있죠. 메타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연결의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2000년대에는 그걸 유비쿼터스라고 표현을 했고 2010년도에는 IoT라고 표현했고요. 지금 이거를 메타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연결이란 논리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왜 연결을 시키냐면 결국 이제 기술이 세로로만, 즉 자기 쪽으로만 계속 발전을 하다가 결국 가로로 합쳐지는 과정이 한 번쯤 나오거든요. 그런 대융합적인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즉 메타버스란 이름은 나중에 또 바뀌더라도 이런 가로적인 혼합의 이런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왜 하우징, 집이라는 데 중요하냐면은 사실 저희가 많은 기술들에만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들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많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직도 기술 중심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도 좋고요, 배터리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결국 사람을 어떻게 편하게 하느냐라는 걸 관심을 가져야지 공급 중심주의, 즉 집어넣는 쪽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런 편의성, 즉 현재 연결이라는 흐름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예시 하나 드리면 포드가 20세기의 2차 산업혁명의 거의 뭐 대장이었죠. 헨리 포드가 1900년 초반쯤이었을 거예요. 포들란디아라는 도시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스마트시티였는데 포드가 이제 자동차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고 커네티컷주만한 사이즈의 부지도 확보했다가 17년 만에 폐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니까 역시 포드다운 관점이죠. 공급주의, 즉 우리 것만 집어넣겠다라는 게 좀 한계에 머무르지 않았나. 지금도 보게 되면은 많은 스마트시티를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도요타가 또 오븐시티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구글도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벨몬트를 가져가고요. 근데 이런 흐름들에서 아까 지금 하우징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조금 더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즉 기술적인 세로적 흐름보다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가로적 흐름을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또 키워드를 주셨는데 기술이 세로로 확대되다가 가로로 혼합적인 발생이 날 거다. 아마 지금인 것 같아요. 이제 막 팬데믹이 끝나고
디지털 전환이 오고 우리 아마 시민들이 다 이걸 피부로 와 닿으면서 이게 하우징과 연결이 되면 정말 시너지와 융복합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술 중심에서 사람 배려 디자인, 그리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뿐 아니고 오픈 마인드로 포용적인 그런 아주 큰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현장에서 만들지 않으면 뭐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현장에 계신 김영훈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히림건축 김용훈입니다. 먼저 앞서서 김돈영 회장님, 그 다음에 이나래 소장님, 고강호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끝자리에 있어가지고 앞서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이 얼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부분만 잠깐씩 말씀드리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스마트 하우징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이 전통적 개념의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건축이라는 것들이 구조, 기능, 미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최근 스마트 하우징 얘기를 하면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은 구조나 기능은 여전히 중시되면서 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비중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잠깐 좀 들었었고요. 아까 그 남상훈 센터장님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스마트 하우징이 지금 처음 다루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유사하게 비슷한 개념으로 다루었던 것들이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해서 IB라고 하는 걸로 해서 상당 부분 대두가 돼서 얘기가 된 적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설비 중심의 시스템 중심의 내용들이었었고요. 뭐 공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주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좀 진화된 시스템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 그 설계 개념에서 얼만큼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변형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획기적으로 건축 설계라든가 이런 설계 쪽에서의 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큰 변화들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차피 시스템과 설비가 부착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반면에 지금 스마트 하우징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이 플랫폼들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과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경험했었던 거하고는 또 다른 획기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장이 펼쳐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 부분에 좀 국한해서 보게 되면 아마 이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에 가장 첫 번째가 BIM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BIM도 도입되고 나서부터 활성화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펼쳤고요. 뭐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공공 그 부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도입들을 요구하는 그런 로드맵을 발표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하우징 이 플랫폼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업종들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전과 그 다음에 아까 뭐 상용화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숙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뭐 그 자금 지원, 뭐 경제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논의하다가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설계할 때 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과거에 지속 가능이라든가 친환경 때문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벽식 구조하다가 라멘조로 구조를 바꿨을 경우에 설계를 바꿨을 경우에 인센티브도 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활성화되는가 싶더니만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게 결과적으로 시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좋은 개념의 좋은 내용들을 다루고 또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것도 또 일방통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저희가 다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저희 설계 쪽이라든가 저희 쪽 관련되는 쪽에서 어쨌든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시장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자. 자, 이렇게 해서 5분의 아주 귀한 토론 다 들었고요. 이미 시간은 초월했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도 다가왔지만 이렇게 중요한 주제고 또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혹시 플로어에서 몇 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 없으시면 혹시 마이크 소속하고 간단하게 질문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 들리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나이에서 온 황보열입니다. 저 국내에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지자체 몇 개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 협력 차원에서 좀 잠깐 좀 질문보다는 건의 사항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강의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 스마트 하우징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받고 완전히 저는 충격을 느꼈다고 할까요? 굉장히 신선한 주제를 제공해 주신 유엔 해비타트 관계자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브루나이가 위치하고 있는 나라는 아시안국 10개국의 하나고 아세안에 대해서 잠깐 정보를 드린다면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라고 26개 도시에 52개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누산트라로 수도 이전부터 시작해서 또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 등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하고 협력을 볼 때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런 쪽에 많은 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 협력을 위해서 기업이 하기 어려운 일을 어느 공공기관이 좀 대치를 해서 이런 관계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그 기술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법제도도 있고 이른바 교육 훈련도 있고 너무 다양하지만 오늘 주제를 보니까 스마트 하우징 특히 블록 단위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아이템으로서 아주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좀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정책적으로 좀 꾸준한 협력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달 드리겠고요. 또 그렇게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혹시 또 의견? 자, 없으시면 정말 오늘 좋은 주제였고 발제와 또 5분 토론 과제도 던져주셨고 또 반성도 일부 했고 아마 많은 앞으로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스마트 엑스포의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 성큼 앞으로 우리가 좋은 도시, 좀 더 스마트하고 쾌적한 도시로 나갈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 같고 거기에 첫 발이 우리 스마트 하우징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스마트 학교도 그렇고 유엔 하비tat도 그렇고 좀 새롭게 더 강력하게 집중해야 될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좀 좋은 국가,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기간의 발제 토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시고 발제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 토론 감사드리고요. 2022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 발전방 컨퍼런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행을 맡았던 김지엽이고 마지막으로 저희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